그래서 저희가 일단 진행할 게 전산회계 1급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인데 과목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그다음에 원가회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론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재무회계에서 8개, 원가회계에서 4개 맞구나. 부가가치세가 3개. 이렇게 해서 15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당 2점입니다. 근데 여기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이론이 어려워요. 오히려 실기가 나아요. 그래서 저희 시험도 실기만 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합격률 60% 이상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실기는 하면 할수록 느는데 이론은 해도 는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광범위해요. 저희 교재에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 나중에 혹시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은 재무회계 책 한번 찾아보시고 원가회계 책 찾아보시고 부가가치세 책 따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재무회계만 해도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교재만 해요. 원가회계도 거의 그렇고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원래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되게 넓은 공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시험에 그렇게 넓게는 잘 안 내는 편이라 그나마 교재 요 정도 양이면 불가능하진 않은데 어쨌든 좀 공부치고는 양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론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15개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복불복 개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풀어보시면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시냐면 7개에서 8개 제일 많이 맞아요. 15개 중에서. 일명 반타작밖에 안 나옵니다. 평균. 예. 여러분들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건.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찍기가 한 2-3개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여유 있게 합격을 하시려면.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10개까지 맞출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반 정도는 많이 보던 거, 반 정도는 보긴 봤는데 기억에 없는 거 거의 그래요. 그래도 그게 좀 단점.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70점 만점인데 웬만하면 50점 이상은 나와요. 공부 안 한 사람 빼고.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요행은 바라지 마십시오. 있기는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붙을 확률은 몇 명 안 돼요. 있긴 있어요. 종종. 1년 동안에 1년에 많으면 한두 명? 한 2-3년에 한두 명씩 나오긴 하는데 공부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하고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쪽 파트에서 업무를 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를 이쪽 과를 나왔거나 그런 분들 아닌 이상은 공부 안 하고 붙는 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을 텐데 근데 그런 거는 좀 불가능은 해요. 그리고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후반 가서 지쳐요. 근데 자격증 시험은 후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본 게 기억나겠어요? 시험 보기 전날 본 게 기억나겠어요? 당연히 시험 보기 전날 본 게 기억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터트리는 게 좋지. 어떤 분들 보면 초반에 빵 터트렸다가 뒤에 가서 확 죽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 뭘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는 저기 눈뜬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떠드니까 듣긴 듣고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뭔 얘기야? 나 지금 잘하고 있나? 그래도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일주일 만에 저 이거 안 할래요. 그러면 전 문 열어드리고 가시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뭘 하든 그렇게 단기간에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본 거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 서울에서 일할 때 야간반이었는데 한 분이 다른 데 간다고 갔어요. 다른 데 가서 자기 수업 듣겠다고 그래라. 뭐 제가 뭐 그걸 잡을 수는 없잖아요. 뭐 잡는다고 잡힐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 날 온 거예요. 하루 지나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도 저한테 한번 배우시긴 했거든요. 근데 야간반은 대부분 수업 시간이 짧아요. 60시간 막 이래요. 수업이 짧다 보니까 한번 떨어지시고 또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딴 데 가서 들으신다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다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딴 데 가서 들어봤는데 거기보단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판단이 쓰지만 초반에는 그 경험이라는 게 좀 적잖아요. 거의 없고. 그러면 아마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잘 가르치지는 않지만 합격할 수 있게는 가르쳐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어디에다 갖다 놔도 누구한테 앉을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분들보다 기출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수업 시간이다라고 하면 전국에서 탑3 안에 들어갈 자신은 있어요. 기출문제 많이 푸는 걸로는. 제가 예전에 한번 교육 받으러 갔다가, 저희도 교육을 간혹 가다 봤거든요. 오늘도 그 교육 때문에 잠깐 쉬었었는데 2주 동안에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2주 동안에 이제 다른 강사분한테 이제 다른 강사분 뽑아서 맡겨놓고 갔다 왔는데 놀랬어요. 뭘 놀랬냐면, 저희가 수업 시간이 4시간이죠. 아, 그러고 보니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전산회계 1급은 시험 시간이 60분이에요. 60분.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은 시험 시간이 90분입니다. 참고로 얘는 타자를 좀 잘 쳐야 돼요. 왜냐면 문제 양은 많은데 60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해력이 좀 필요해요. 여기가 오히려 문제 양은 더 적어요. 근데 시간은 더 길어요. 왜냐면 이해해서 풀어야 될 게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요거 설명을 깜빡하고 안 드렸네요. 그래도 시험 보실 때 뭐 시험 다가오면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고, 저도 감독관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많이 그만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였어요. 좋은 줄 알고 갔다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하신 분들한테 이 회사 다녀요 그러면 다 알만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흡사합병돼서 없어졌는데, 좋은 줄 알고 갔다가 일만 왕창하고 때려쳤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마 저 같은 경험은 많지는 않을 건데, 저 그만둘 때 2명 뽑아놓고 왔어요. 저 혼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뽑아놓으면 도망가요. 4명 도망갔어요. 역대 최고 누구였냐면 4번째 분이셨는데 왔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막 인수인계 했죠. 인수인계에서 보면 볼만해요. 거기에 70까지 써있거든요. 제 70까지 일했으니까 뭐 인수인계도 주면서 요럴 땐 요구하셔야 되고 막 얘기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내가 몇 달 다녔으니까 월급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점심 사드리겠다 그랬더니 자기 혼자 점심을 먹고 오겠대요. 근데 이미 그 전에 3명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이제 눈치는 챘죠. 아, 요 놈도 도망가겠구나. 그래서 한마디만 했죠. 점심시간 1시까지니까 12시부터 대부분 1시까지잖아요. 그래서 1시까지니까 식사하시고 1시까지 오세요. 그랬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래서 저기 부사장님한테 가갖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또 뽑아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2명 뽑았어요. 우리 팀장님 아는 사람 1명하고 회사에서 1명 뽑아서 내일을 2명한테 쪼개주고 나왔어요.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2명치 월급을 나한테 주면은 겁나 일 잘할 텐데. 근데 2명치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절대 그런 회사는 없어요. 왜냐면 일명 동기잖아요. 네, 저하고 같이 한 5명 들어갔었거든요. 같이 들어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월급이 대부분 어때요? 똑같죠? 시작은. 그렇게 해서 그만둔 적도 있었는데, 너무 충성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충성을 안 해도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글 쓰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제가 제목까지 지어놓은 게 있어요. 갑과 을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회사 생활한 거 쭉 나열만 해도 영화 한 편 만들 정도의 그 스토리가 되거든요.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상사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 글 쓰는 능력이 있으면 한번 영화로, 단편 영화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뭐 글 쓰거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잘하셔야 돼요. 여기는 암기예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그 외워야 될 거 있거든요. 이론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A4 용지 한 바닥 정도 돼요. 그 한 바닥 외우시면 3-4개 맞출 수 있어요. 여기는 좀 암기가 좀 많아요. 요 원가회계 요 파트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원가회계 파트 할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암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좀 잘 외우시는 분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건 참고만 해주시고. 그래서 이론을 볼 건데, 오늘 보는 것 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시험 문제에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뛰어넘거나 아니면 대충 설명해 그러면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되게 현저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수업 듣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솔직히 요즘엔 혼자 공부해도 돼요. 동영상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나와서 들으면 좀 더 집중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거 이런 걸 좀 더 제가 알아서 구별을 해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솔직히 나와서 듣는 거지. 원래 처음에 동영상 생겼을 때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지금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컴퓨터 없어진다 그랬어요. 왜냐면 얘가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근데 안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다 없어질 것이다. 다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것이다. 왜냐면 온라인이 편하긴 하잖아요. 못 들었으면 또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온라인 수업이 안 되죠? 오프라인으로 아직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여기 나와도 졸리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더 졸려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하려고 딱 앉으면 주변에 방해꾼들이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있으면 엄마 나 컴퓨터 해야 돼 나와 부터 시작해갖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주변에서 뭐 엄마가 빨래라 청소해라 뭐해라 막 시키고 이게 주변에 방해꾼들이 많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도전해봤었어요. 저도 이제 동영상 수업을 돈 좀 아껴보려고 몇 번 해봤는데 다 망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수업 틀어놓고 귀로는 노래 듣고 손으로는 고스톱 치고 있어요.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나랑은 동영상 수업은 안 맞구나. 근데 동영상 수업으로 듣고 자격증 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전 진짜 두 가지로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수업을 떠나서 어느 시험이든 저기 일하면서 자격증 따는 사람, 일하면서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힘듭니다. 저야 이거가 돈 버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에 수업만 따로 들으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다른 수업을 하려고 오전 오후 일하고 야간에 남의 수업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눈이 그냥 감겨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허벅지를 쥐어 뜯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앞에서 떠들다 보니까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고 있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서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제가 사랑받는 사위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오는 사위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싫으니까 허벅지를 쥐어 뜯든 내 손으로 뺨을 때리든 해서 버티거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특히 초반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안 하던 걸 하니까. 근데 잘 봐주셔갖고 사랑받는 사위로 되어 있긴 한데 저희 와이프도 알아요. 저는 교회를 아직은 운전기사로 가요. 우리 꼬맹이하고 와이프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는 거. 약간 아직은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아직은 종교보다는 저 원래 따로 하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공을 13년을 찼는데 조기축구 13년 하다가 와이프하고 결혼하면서 제가 하던 거 그만두고 이쪽으로 넘어간 상태죠. 현재는. 근데 어쨌든 뭔가 하나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해봤는데 천천히 나가도 못 알아듣고요. 빨리 나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빨리 나가서 뒤에 가서 반복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암기.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이해해야 암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 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여러분들을 100% 이해시키면서 수업 진행을 못해요. 죄송한데. 그렇게 하려면 저한테 한 3, 4년이라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전문학교잖아요. 그래서 자격증반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내용에 진짜 많이 이해하시면 한 70%?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50%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광범위한 거를 2달 안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전산회계 1급이 거기 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전문대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전문대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수준.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이 4년제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대 수준.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오늘 빼놓고는 안 할 건데 전산세무 1급이라고 있어요. 요게 4년제 대학 수준. 참고로 얘 합격률은 한 자리입니다. 저도 갖고 있는데 저 붙을 때 6.9% 붙었어요. 얘는 웬만하면 한 자리예요. 2자리 나오기도 해요. 뭐 10몇 프로, 20%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평균 내보면 한 7, 8%밖에 안 돼요. 합격률이. 요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저도 갖고는 있지만 솔직히 얘네 둘은 지금이라도 시험 보라 그러면 100% 붙을 자신 있는데
전산세무 1급은 저도 100%라고 장담을 못해요. 난이도 자체가 좀 차원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만 따도 돼요. 네, 여기까지만 따도 면접 보고 실무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전산세무 1급은 언제 따시면 되냐면 월급 올려주겠대. 그때 따시면 돼요. 저도 이거 딴 게 월급 올려준다 그랬거든요. 네, 여기 처음 왔는데 전산세무 1급 수업을 해야 되겠대요. 원장님이.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69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얘예요. 네, 학교 다닐 때. 근데 학교 다닐 때 더 짜증났었던 건 제가 회계학과 나왔거든요. 회계학과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죠. 네, 남자들이 있긴 있어요. 한 반에 한 3, 4명? 그리고 한 40명 이상은 여자분? 이랬었는데 저희 교수님이 제가 그 당시에 복학생이었거든요. 복학생이니까 교수님들이 사랑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특히 남자 교수님들은 더 싫어해요. 그리고 남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여학생이 교수님 저 전산세무 1급 봐요 그랬더니 책을 한 권 턱 주더라고요. 저도 손 들고 그랬죠. 저도 보는데요 그랬더니 열심히 봐. 그래서 열받아갖고 열심히 했는데 1점 차이로 떨어졌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여자 교수님이었으면 한 권 줬을 수도 있는데 남자 교수님이다 보니까 안 주고 그냥 열심히 보라 그래갖고 더 열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전산세무 1급도 있긴 있는데 이것까지 따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얘 수업하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이거 따기가 아마 전산세무 2급에 한 3, 4배 정도 더 힘들어요. 왜냐면 합격률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있다 그래서 취업이 월등히 잘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회사 들어갔는데 우리는 전산세무 1급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때 따시면 돼요. 저도 저거 따서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월급 20만 원 올려놨어요. 참고로 제 처음 월급이 되게 적었습니다. 네. 지금은 처음 왔을 때보다 이제 10년 지나긴 했는데 한 그때보다 한 120 정도 더 받아요. 120인가 130 정도. 그래서 저도 그냥 월급 주는 거는 없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건데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공짜 좋아했다면 큰일 나요.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터지고 있잖아요. 뭐 하면 뭐 싸게 해주겠다 이런 거 지금 다 터지고 있죠. 네. 그리고 환상에 너무 갇히시면 안 됩니다. 제 주변에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열이면 여덟은 1년 안에 때려쳐요. 네. 왜 그래요? 안 됩니다. 되긴 되지만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월급만큼 가려면 운이 좋든가 아니면 진짜 능력으로 벌어야 되는데 능력으로 벌려면 몇 년 필요해요. 저도 지금 부업 하나 하고 있는데 월 30만 원 벌고 있어요.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100만 원 넘게 번 적도 있는데 이게 뭐든지 다 운대가 있더라고요. 운대가 안 맞는 건지 내 능력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때려치고 우리 꼬맹이랑 놀까? 한참 이쁜 짓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아프셔갖고 오늘도 저희 수업 끝나면 날라가야 돼요. 우리 꼬맹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옆 건물에 처남이 살거든요. 처남네 애기 데리러 가야 돼요. 유치원 그 어린이집 다니셔서. 근데 또 희한한 게 제 고모부인데 고모부한테 너무 잘 와서 이쁘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어린애들 풍선 같은 애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 살 이렇게 막 나오고 배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저희 꼬맹이는 배가 안 나왔었어요. 약간 마르게 컸는데 여기 그 처남네 애기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배가 오뚜기 배처럼 이렇게 나와갖고 만질 때마다 또 보들보들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거 대빵 좋아하거든요. 거기에다 또 잘 안기고 그래서 가끔씩 우리 꼬맹이한테 미안해요. 이제 무거워갖고 못 안겠어요.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저희 집이 4층이거든요. 빌라. 얻고 올라왔는데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1년 후에는 못 얻겠다. 지금 1학년인데 키가 상위 1%? 네, 키 대빵 커요. 제가 봐도 1학년 중에 거의 3, 4학년 키. 근데 거기에다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닮아갖고. 둘 다 운동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맨날 혼나요. 엄마한테 뚱뚱하다 그랬다고. 아들을 하나 더 낳을까 고민 중이에요. 맨날 2대1로 싸우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요즘 애들은.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얘기를 가끔씩 할 거예요. 옛날에는 북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북이 그러면 꼰대 되는 겁니다. 요즘엔 북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회계라고 해야 돼요. 참고로 제가 자격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북이도 있고요. 전산회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요.
참고로 저 주산 자격증도 있어요. 주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떤 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산 본 적 있어요. 어디서요? 그랬더니 박물관에서. 근데 저는 그거를 갖고 놀았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재무회계를 배우는데 저희가 재무회계를 실무 가시면 제일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재무회계의 뜻은 요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로 들어가서 격리 업무를 하시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근데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되게 다양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건 안 나와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일단 국가도 정보를 봅니다. 왜 볼까요? 보는 이유. 국가가 뭐 뺏어 가셔야 돼요? 세금 뺏어 가셔야 되죠? 근데 세금을 그냥 뺏어 갈 수는 없잖아요. 얼마 팔았는지, 얼마 샀는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너 이만큼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고하는 겁니다. 자진 신고하지만 만약에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이 정보를 보고 너 얼마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종종 이제 이런 질문도 하세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종종 이런 게 나와요.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 나오죠. 거기에 격리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옛날에는 수기로 작성을 했거든요. 손으로 다 썼어요. 이때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에 한 명이 한 7개 회사 정도 했거든요. 대략. 근데 지금은 전산으로 하잖아요. 지금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 중에서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한 명이 50개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7명이 했었던 걸 지금 몇 명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 해요. 왜냐면 기술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 직원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업무 속도도 어떻게 돼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을 돌릴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없어진다라고 나오는 직업이 있는데 대부분 그 직업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수요 자체가 줄어들 뿐이지. 그래서 지금 없어지고 있는 직업 중에 좋은 직업 하나 있잖아요. 은행원. 은행원 계속 줄어들 겁니다. 요즘에 은행원 뽑을 때 은행 창구에서 일할 사람보다는 프로그래머를 많이 뽑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은행 몇 번 가요? 거의 안 가요. 언제 가냐면은요, 대출 받을 때 가요. 저도 한 1, 2년에 한 번씩 가요. 대출 받을 때. 그래서 대출 받을 때 빼놓고는 특별히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아니면 ATM 기기로 다 되죠. 근데 대출 받을 땐 뭐 앞으로 비대면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대출은 어쨌든 은행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출 받을 때 은행에 가고 그런 거 빼놓고는 은행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좋은 직업들은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은 많이 생길 건데 그 새로운 직업이 좋은 직업보다는 저임금의 직업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서빙도 누가 하죠? 로봇이 하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도 다 누가 할 거예요? 무인 편의점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코로나나 이런 비슷한 게 한 번만 더 오잖아요. 그러면 전면 무인화 될 겁니다. 편의점 같은 거. 안 그래도 지금 무인화 되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 뽑기도 힘들고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첫날 출근해갖고 돈 들고 도망간 아저씨. 편의점에 취업했는데 첫날 출근하자마자 돈 들고 도망갔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 생길 때마다 이제 사람들, 특히 사장님들은 무슨 생각해요? 아, 사람 쓰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적게 써야 되겠다, 아니면 무인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속도가 되게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도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뭐 할 때 볼까요? 좀 전에 설명드린 이거 할 때. 대출 받을 때 일반 사람 말고요. 회사에서 대출 받을 때에는 이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망하고 있는 회사에다 대출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보고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시면 요 분들도 봅니다. 직원도 봐요. 왜 보냐면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오래 다닐 수도 있고 내 월급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 확인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 들어가시면은 내가 다 관리하잖아요. 저 그래서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회사에 매출이 없어요. 월급을 뭘로 주는지 아세요? 사장님이 대출 받아서 줘요.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다니던 조그만 회사 한 6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회사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좀 이따 폐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사람 뽑아놓고 2달 후에 다른 회사 가서 그 부근 지나가는데 간판이 없어졌더라고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의 장단점이 좀 뭐냐면 내가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더 클 수 있겠다. 아니면 여기는 오래 못 버티겠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꼭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데이터를 너무 빨리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빨리 보잖아요.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그런 분이 계셨는데 취업하고 3일 만에 그만두셨대요. 왜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월급이 밀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월급 누가 주죠? 격리파트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내가 몇 년 후에 얼마 정도 받겠다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서로 월급 모릅니다. 근데 내가 월급 계산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10년차 뭐 과장님이 얼마 정도 받고 있어. 그러면 내 10년 후에 저 정도 월급을 받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10년 후에 월급 받더니 이걸로 생활이 될까? 네, 제가 예전에 다니던 데가 그랬거든요. 저 되게 특이한 곳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불판 파는 회사예요. 불 나오는 거 있죠. 예, 가끔씩 보면 뭐 중국 요리할 때 불이 이렇게 막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특징이 뭐였냐면 저만 보면 때려치래요. 모든 직원들이. 예. 이상한 거예요. 왜 이 회사는 나만 보면 때려치라고 그러지? 밥 먹으러 가서 밥 먹고 있으면 밥 먹고 있는 그 반대쪽에 앉아 계신 분이 한 20년 차예요. 그러면 나만 보면 때려치래. 처음에는 왜 때려치러 그러지? 그랬었는데 한 달 후에 알았죠. 한 달 후에 월급 계산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근데 20년 차가 월급이 300이 안 돼요. 진짜로.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못 그만두냐면 이미 연차가 20년, 막 30년 이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그만두면 딴 데 갈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러니까 못 그만두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월급이 적은데도. 그래서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조금 다니다 그만두는 거 이해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너무 반복이 되면 저처럼 돼버리면은 어느 순간 회사 다니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던지고 봐요, 사표를. 이게 일명 습관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게 습관이 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잘 골라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면접 볼 때 월급 얼마 주세요라고 물어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그거 간이 크지 않은 이상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거 물어보면 안 뽑아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언제 물어보냐면요, 면접 보다 보면 감이 오잖아요. 여기는 별로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여기는 뽑아줘도 안 와야지 라는 게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그때 면접 보다가 물어봐요. 마지막에 꼭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궁금한 거 있냐고. 그러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한 달 월급 얼마예요? 그러면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회사 내규에 맞게 주겠대. 조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동종업종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잖아요. 그러면 액수를 던져요. 우리 이만큼 줄 거다. 예, 그런 것들 보면 대부분 동종업종에서는 낮은 편은 아닌 회사는 금액을 던지는데 자기네가 낮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회사 내규에 맞게 주겠대.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랬어요. 제가 면접 본 곳에서는 회사 내규에 맞게 주겠대. 그러면 예, 그러고 그냥 집에 가서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와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러면 안 갈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 다른 데 돼서 다른 데 간다고. 뭐 되긴 뭘 돼요. 백수인데. 그냥 자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어쨌든 쉽지 않죠. 그리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저것도 나오더라고요. 쿠팡의 대구과 대전에 100% 무인화되어 있는 거. 이제 앞으로 쿠팡 지금 그 안에서 막 정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몇 년 안에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무인화로 해갖고 기계로 한 7, 80%는 기계가 하고 나머지 1, 20%만 사람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인화가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도 많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편의점, 무인 밀키트, 무인 문방구, 무인 애견샵. 예. 그 다음에 서울에서 몇 군데 있어요. 현재 무인 옷가게, 그 다음에 로버트가 튀겨주는 치킨집, 로버트가 만드는 국, 예, 이런 거 파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요즘에 휴게소 가면은 로버트가 뭐 해주죠? 커피 타주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뭘 해 먹고 살아야 될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되면 뭐를 사세요? 로또를 사세요. 인생 역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인생에 좀 해를 비춰주는 거지 이제 인생 역전은 아니에요. 왜냐면 로또 1등 되면 요즘 평균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전산세무 할 때 로또 복권 1등 되면은 세금 얼마 정도 내는지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대부분 대략 한 30% 정도 뛰거든요. 그러면 10억 당첨되면 7억 받는 거예요. 7억 가지고 강남 가잖아요. 집 사요. 맞죠? 네, 평수 되게 작은 걸로. 인천이면 괜찮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인천이 좋아요. 저희 와이프는 서울만 가면 좋아갖고 서울로 이사 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서울 가끔씩 일 보러 나가는데 사람 진짜 많잖아요. 네, 깝깝하더라고요. 전철에서 이렇게 전철 기다릴 때 보면 2호선 신도림에서 자주 내리거든요. 그러면 지옥철이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저는 서울보다는 뭐 이래저래 말은 많은데 그래도 저는 인천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도 보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갑자기 주식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식하시는 분들도 회계정보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주식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식할 거면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옛날처럼 한 2, 3년 전에는요 아무나 다 돈 벌던 시대였거든요. 초등학생이 주식해도 돈 벌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삼성전자든 네이버든 카카오톡이든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부분 다 떨어졌고. 그래서 혹시 주식하실 분 계시면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 말 믿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맞죠? 그리고 막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 수업 들으러 오라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이게 100% 되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100% 10억을 벌 수 있어. 남 가르쳐 줄 거예요? 혼자 할 거예요? 혼자 할 거잖아요. 남을 왜 가르쳐 줘? 이거 100%돈 벌 수 있는데. 근데 왜 가르쳐 주냐면 이게 100%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도 그 사람들 말을 믿지 마라는 아닌데 어느 정도 맞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돈 벌 수 있는 거면요. 남한테 안 가르쳐 줘요. 나 혼자 다 하지. 미쳤어요? 그걸 그 좋은 걸 남한테 왜 가르쳐 줘요? 왜냐면 남한테 가르쳐 주는 순간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저는 유튜브에서 돈 관련된 애들 이렇게 영상 간혹 가다가 뜨면 보는데 오바해서 얘기하면 7, 80%는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 7, 80%는 대부분 뭐냐면 어디에서 들은 거 갖고 떠드는 거예요. 본인 경험 조금 양념 쳐갖고. 그래서 돈 관련된 거 하실 때는 항상 잘 준비하셔서.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돈에. 부동산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참고로 지금 저희 처남도 영끌한 상태라 지금 되게 바빠요. 영끌했어요. 대출을 4, 5천 받아야 된다 그러던데. 4, 5천 나오긴 해요. 직업이 빵빵해서. 대출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자가 거의 웬만한 사람 한 달치 월급이에요. 4, 5천이면. 제가 지금 8천만 원 대출 받았는데 이자 원금에서 한 달에 한 30만 원대 중반 나가거든요. 그러면 4억이면요 80만 원이라고 잡으면 300이에요. 맞잖아요. 300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되는 거예요. 요즘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고정비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분들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살 때에도 항상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남자친구 생기면 저기 대출 얼마인지 어느 집에 사는지 중요치 않아요. 그게 다 자기 건지. 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4억짜리 집에 사는데 어차피 얘기 한번 해야 되니까 저희 용어 중에 자산이라고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아파트.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4억짜리 아파트가 있대. 그러면 꼭 알아보셔야 되는 게 대출이 얼마인지. 대출이 3억이야. 요게 이제 부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1억은 자기 돈이죠. 자기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혼하셔서 얼마를 갚으셔야 돼요? 3억을 갚아야 돼요. 이런 집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최근에 아는 변호사님 얼굴 볼 일이 있어갖고 변호사님 얼굴 보고 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거든요. 제가 이혼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만나갖고 잠깐 대화할 일이 있어갖고 대화를 좀 했는데 요즘 서울에서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재산 분할할 게 없대요. 죄다 이 상황이라. 집은 좋은데 사는데 이혼하고 나면 돈 받을 게 없대요. 대부분 다 대출이어갖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어떤 사람이 이혼 많이 해요 그랬더니 주식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저거 코인 떨어져갖고 요즘 경제적으로 이혼하는 사람이 많고 요즘에는 본인들이 그냥 합의 이혼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면 소송 걸면은 소송비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쓸 돈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즘 어쨌든 추세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긴 하시는데 변호사 보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좋아서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동생 하나 있는데 저희 둘이는 이미 합의를 봤어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무조건 반땅. 100원도 갈라서 50원씩.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쓰고 가시면 한 1억 전후는 상속으로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요. 저희 부모님 얼마 갖고 계신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다행히도 빚은 없으세요. 집 조그만 거 있고, 통장에 얼마 있고, 보험 뭐뭐 드러났고, 땅이 얼마 있고, 저희 다 알아요. 집 관련돼서. 근데 제 동생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요 놈은 입이 방정이라. 제 동생이 입이 싸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는 딸이 하나 있고, 동생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도 입이 싸요. 그리고 동생이 집에 가서 얘기하면, 요 조카가 할머니한테 와서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돌림노래가 돼버려갖고 동생한테는 잘 얘기 안 하시고 저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동생은 꼭 상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집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결혼하시게 되면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차가 있대. 그러면 일단 저걸 먼저 떼야 돼요. 이 차의 할부가 얼마인지.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짤들 있잖아요. 결혼하려고 봤더니 신부 되시는 분이 열심히 혼수를 해왔는데 혼수를 다 뭘로 해왔어요? 신용카드로. 그 다음에 남자친구한 그 뭐냐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이죠. 남편한테 뭐 해달래요? 이거 열심히 둘이서 돈 벌어서 갚자 라고 해서 이혼했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결혼 덜 하려고 하시죠. 근데 저는 결혼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노인복지회관에서 5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딱 1년만 봉사 보내면 결혼할 마음이 생길걸요. 그건 그분들 사는 거 보면 저도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하면서 결혼할 마음이 계속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같이 다니시는 분이랑 혼자 다니시는 분이랑 확실히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돈이 있냐 없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회관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였냐면 선생님은 돈 생기면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봤으니까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죠. 명절 때 되면은 이런 연락 온대잖아요. 아버님 용돈 얼마 붙였어요. 저희 해외여행 가요. 이런 얘기가 실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뭐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죠. 100살까지는 사실 겁니다.
그럼 꼭 이 얘기 하세요. 아우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요? 살걸요? 예. 우리가 믿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 뭐 있죠? 일찍 가야지. 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말로만 그런 거지. 어쨌든 오래 살려면 돈 벌어야 되니까 돈 열심히 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쨌든 부업이든 뭐든 해야 되는 시대기는 해요. 하나만 해갖고 돈 벌기는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결혼해서 뭐 이제 와이프하고 저 혼자 번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한 적도 있는데, 대한민국 구조상 맞벌이를 안 하고 살기가 쉽진 않아요. 맞벌이 안 하고 살려면 남편이 한 달에 최소 500 이상은 벌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500 이상 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고요. 제일 많은 게,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50% 정도는요 월 200 전후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어르신들 포함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소일거리를 해갖고 200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국세청에 신고되는 거에 한 45%인가 50% 전후가 200만 원 전후래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봉 1억 넘는 사람도 10%인가 15%인가. 어쨌든 퍼센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뭐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로 들어갈 건지는 본인의 노력 여하도 중요해요. 왜냐면 막말로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진짜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집을 샀는데 갑자기 거기가 대박이 나갖고 몇 배 뛸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인생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좀 꿈틀꿈틀해야 그런 기회도 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그런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이제 지금은 그만큼은 못 버는데, 저도 잘 벌 때에는 세금 다 떼고 통장에 400씩 찍었을 때가 있어요. 20대 후반에. 그러면 나쁘진 않은 겁니다. 참고로 대기업 들어가야 400전후 찍잖아요. 400 안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예요. 대기업 들어가도 300대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세금 떼잖아요. 그래서 저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세금 다 떼고 300대 후반에서 400대까지 찍어본 적이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월화수목 금토 일 일해 보셨어요? 네. 제 스케줄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7시에 버스 타고 서울 가서 9시 반에 수업해서 12시에 밥 먹고 1시에 수업해서 6시에 밥 먹고 7시 반에 수업해서 10시 20분에 수업이 끝나요. 네. 하루에 11시간씩 수업했었어요. 월화수목 금을 그렇게 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7시간씩 15시간 일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400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돈을 좀 벌었죠. 네. 근데 그렇게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해요.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 참고로 제가 지방간이 있습니다. 네. 술, 담배 안 해요. 술, 담배 안 하는데 야식을 7년 동안에 계속 먹었거든요. 야간 수업하면 배고프잖아요. 네. 그리고 떡볶이, 치킨, 피자, 족발, 회 그냥 닥치는 대로 사다 먹었더니 4년 전부터 간 수치가 평범하신 분의 4배가 나오더라고요. 병원 가서 검사 이것저것 다 받았더니 지방간이라고. 술, 담배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살 빼라고.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지방간 나오시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10% 살 빼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제가 10% 쪘어요. 빼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네.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안 나와요. 밑에는 안 나오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거기 27페이지 잠깐 보시면 관리회계라고 있어요. 27페이지에 보시면은 관리회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회계는 반대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회계는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요거 배워요. 원가회계가 관리회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회사 관리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근데 관리하는 이유가 이제 내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슈화 됐는데 백종원 아저씨 있죠. 백종원 아저씨가 골목식당 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원가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가가 100원인데 90원에 판매하고 있어. 그럼 망해요.
맞죠? 일만 죽어라고 하고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잖아요. 예. 간혹가다 원가 계산 잘못해갖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가서 먹었는데 야, 이 가격에 이게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하나는 팔아먹으려고 장난치는 곳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이거 뉴스 보고 알았는데, 그 종종 TV 보다 보면은 그 맛집 소개하는 거 있죠. 거기에서 그런 거 있어요. 이 가격에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대부분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장사하니까 그 가격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뻥튀기해서 팔아먹으려고. TV에 나오면 사람들 몰리죠. 그러면 몰릴 때 권리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대요. 그래도 저도 이제 실제 뉴스에 나온 거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청라에 제가 몇 번 가봤었던 샤브샤브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장사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거기 그 권리금 받으려고 장난을 친 거예요. 무슨 장난을 쳤냐면, 만약에 원래 매출액이 하루 100만 원이야. 근데 이거를 포스기로 장난을 쳐갖고 일매출을 500에서 1000만 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권리금 주고 이제 들어왔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기를 뒤져봤더니 샤브샤브 1인분에 소주 20병 먹었다고 막 포스기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안 믿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요즘에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포스기로 장난치는 건 다 한대요. 어느 업종이든. 그래도 나중에 혹시 사업을 하실 때에 제일 좋은 거는요, 좀 힘들긴 하지만 한 달 동안 그 앞에 서 있으세요. 몇 명 들어가는지만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저 이거 직업병인데 식당 가면요, 요즘엔 안 하는데 한때 회계에 미쳐 있을 때는 맨날 식당 가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은 여기 한 테이블에 몇 명 정도 앉고, 그 다음에 몇 인분 정도 시키면 얼마일 거야. 그 다음에 뭐 점심시간에 한 2회전 정도 들어간다 치면 매출액이 얼마일 거야. 그 다음에 직원이 몇 명이니까 인건비 얼마일 거야. 그러면 아, 여긴 힘들겠다, 여긴 그래도 괜찮겠다, 막 이런 거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직업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식당 같은 거나 뭐 장사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제가 나중에 식당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든지 할 때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100% 믿지 마세요. 누구는 100% 믿어도 되냐면 가족들. 가족은 믿어도 되는데 가족 아닌 사람은 항상 의심을 조금은 해봐야 돼요. 그래도 운동선수들 보면 사기 다 당하잖아요. 운동선수들 계약금 얼마 받았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오냐면은요, 프랜차이즈 영업 직원이 제일 먼저 온대요. 그래서 꼬신대요. 뭐라고 꼬시냐면, 언제까지 운동선수 할 거 아니지 않냐. 요번에 돈 받았을 때 좋은 입지에 자리 있으니까 거기에다 매장 하나 차리시라고. 그래도 운동선수 유명한 선수들 보면 TV에 나와서 자기 막 얘기하다 보면 사기당한 거 나와요. 그 중에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 차렸다가 망한 얘기들 많이 해요. 운동선수들 대부분 다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거 한 번씩 다 차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영원하지 않다 보니까 차리긴 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 말을 100% 믿을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장사하시다 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렇게 치면 백종원 아저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또 자기 고향 살린다고 거기에다 또 시장 또 활성화 시키고 있잖아요. 몇 년 못 가긴 하겠지만, 제 장담하는데 한 3, 5년 후에 가보면 또 거기도 씁쓸할걸요. 그래서 최근에 저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예전에 저기 뭐지, 대전인가 거기에 그 청년식당인가 있었잖아요. 없어졌다면서요. 근데 거기에서 몇 명은 대박 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거기 백종원 씨가 지금 하는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저기 그때 그 대전 거기에서 막걸리로 백종원 씨하고 싸운 애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대요. 예산시장에. 걔는 대박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명 대박 난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그러니까 백종원 씨의 그 골목 식당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래서 식당이 망하는구나. 엉망인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든지 다 그래요. 어딜 가나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요행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행은 오래 못 갑니다. 뭘 하든. 그래서 장사도 보면은 요행으로 뜬 데들은 몇 년 후에 가보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는 희한하게 제가 신도시에 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청라 옆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차 끌고 들어가면 15분이면 청라 들어가고, 지금도 그 검단 신도시 옆에 살거든요. 신도시 옆에 살면 좋은 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신도시 들어가면요, 웬만한 식당 다 있어요. 이름 있는 거. 그건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아파트 자기 돈으로 들어가요, 대출 받아요? 대출 받죠. 대출 받으니까 뭐 나가죠? 이자 나가죠. 이자 나가니까 소비력이 높아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돼요. 되는 데만 돼요. 몇 군데만 딱 되고 나머지들은 파리만 날려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장사하실 분들은 신도시에 들어갈 거면 진짜 돈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입소문 날 만큼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입소문이에요, 인스타예요? 인스타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갬성을 만드셔야 돼요. 네. 요즘에 커피숍도 인스타 갬성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아니면 컴포즈나 아니면은 뭐 메가커피나 백다방이나 이런 저가 커피로 해갖고 물량으로 싸우던가. 예. 그래서 개인 카페 하다가 망하신 분도 계시는데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사에서 돈 벌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올해 제 장담하는데 커피숍 엄청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왜 늘어나는지 아세요? 올해 엄청 많이 잘릴 거예요. 경기 안 좋아서. 잘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재취업할 거예요? 힘들걸요? 100명 나온다 치면은 많이 해야 2, 30명밖에 재취업 안 될 거예요. 그래 나머지 50명 이상은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기에는 아직 젊어. 그러니까 뭔가 할 거라고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장사하거나 스마트 스토어 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빠질 거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아마 올해 불날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제 전재산 다 걸라 그러면 걸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망하는 사람도 어떨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숨죽이고 그냥 회사 조용히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사업 쉽지 않아요. 저도 여기에서 중간관리자를 했는데 제 중간관리자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나는 사업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꼰대 기질도 있고. 근데 꼰대 기질은 둘째 치고 저는 할 때는 확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관리자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나랑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더라도 1인 사업할 거예요. 망해도 내가 잘못해서 잘 돼도 내가 잘해서 약간 그런 거. 근데 어쨌든 올해 볼만할 것 같다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긴 하는데 안 되길 바라면서도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거기 밑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라고 있는데요. 재무회계는 이게 있어요. 원리원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배우는 게 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왜 원칙이 있어야 되냐면 이 회계정보라는 건 혼자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죠. 그래서 같이 볼 거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관리회계는 원리원칙이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은 관리는 내부에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알면 되죠? 내부 사람들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배우는 거는 이쪽 파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재무회계 파트. 게다가 관리회계 안 배운다 그건 아니에요. 관리회계에서 요거 배운다 그랬잖아요. 원가회계. 근데 왜 원가회계도 배우셔야 되냐면 이 원가회계가 여기 관련된 거예요. 제조나 생산. 인천에 뭐가 많죠? 공단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일반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지만 제조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조회사에 취업하시면은 그 재무회계도 해야 되고 원가회계도 해야 돼요.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내가 직접 다 해요? 프로그램이 도와줘요? 프로그램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도 계실 거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내가 실수해서 잘못될 확률은 적어지고 있어요. 그게 좀 좋은 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속도가 과거보다는 빨라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기왕 하실 거면 잘 하셔서 잘 되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회계 배우면 제일 장점이 뭐냐면은요.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면 회계 직원들 뽑는데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공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의 범위가 좁아요. 근데 회계 같은 경우에 되게 넓어요. 왜냐면 병원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맞죠?
카센터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제조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음식점 본사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경비 직원들 다 뽑으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폭은 되게 넓은데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떼돈은 못 벌어요. 그냥 얇고 길게는 갈 수도 있는데 굵게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영업하십시오. 영업직군이 돈은 제일 많이 법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영업직에서 영업을 따와야 회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야. 그러면은 영업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도 영업 2번 해봤거든요. 저하고 성향이 안 맞아요. 영업직은 어떤 분이 하셔야 되냐면 오늘 뭔가 큰 사건이 터졌어. 내일 눈 뜨면 아무 기억이 없어.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오늘 큰 사건이 터졌어. 죽을 때까지 기억해.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사시는 분들이 영업직이 맞지, 저처럼 막 세부적인 거 막 기억 속에 오래 남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영업직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번 도전했다가 다 그만뒀어요. 제 첫 직장이 세무사 사무실 영업직이었거든요. 근데 모르고 갔어요. 영업직인 거는.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 대부분 그러면 앉아서 일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갔다가 영업직이었는데 한 달하고 그만뒀죠. 스키장 가는 날 전날 때려쳤어요. 제가 스키를 못 타요. 스키를 배워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는데 전 눈썰매만 타요. 네. 근데 이제 못 배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희한하게 배울 타이밍이,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그 전날 그만두거나, 네, 일주일 전에 그만두거나, 그래갖고 머릿속으로 나하고 스키는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스키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한 번 타보고는 싶긴 한데 저도 겁이 많아서. 네. 그래서 어쨌든 회계 배우면 장점은 갈 수 있는 폭은 넓어집니다. 왜냐면 무역회사도 있고 여러 군데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회계 배우면 좋은 점은 또 뭐냐면 이게 일상생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회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돈, 일상생활 하는데도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점. 근데 단점이라 그러면은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이거 한 번 시험 볼 때 전산회계 1급만 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이 시험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시험이 1년에 6번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짝수 달마다. 그러면은 시험 보는 인원만 해도 1년에 평균 10만 명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시는 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직업전문학교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월급이 적어요. 월급 많이 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하면 돼요. 유재석 씨 돈 많이 벌죠. 왜 많이 벌어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죠. 그럼 돈 많이 벌어요. 네. 그 다음에 63빌딩 있잖아요. 63빌딩 유리창 닦는 사람 월급 세요. 네. 그 대신 그거 아무나 못해요. 전 못해요. 왜냐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네. 그리고 저희 꼬맹이가 가끔씩 저기 유리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예. 예, 뒤에 앉으시면 되세요. 네. 네,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그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월급이 아주 센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낮다 그것도 아니지만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근데 오래 다니기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사장님들이 여러 사람이 돈 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잘못을 안 하는 이상 이 회사가 없어지지 않고 내가 괜찮아 그러면 오래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좀 장점. 근데 이제 단점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월급은 세진 않아요. 그리고 어딜 가나 대부분 중소기업 처음 들어가면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내가 몸값을 뭐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받잖아요. 저 처음에 알바했을 때, PC방 알바했을 때 2,300원 받았어요. 한 달 죽어라고 일하면 한 30만 원 주세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저 처음에 취업했을 때 120 받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최저임금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200만 원대 초반으로 온 거지. 제가 장담하는데 최저임금 없었으면 지금 아마 신입 월급 150 줄걸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150이라는 금액이 저 처음 했을 때도 150이었거든요. 10년 후에도 150이었어요.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생기면서 조금씩 올라간 거지 아마 최저임금 없었으면 지금도 월 150 준다 그럴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10년 동안 150이었거든요. 막내들이. 왜냐면 제가 막내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는데 150이 되게 많았어요. 저 때에는.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돼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임금이 조금씩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강제다 보니까 이제 2명 쓸 거를 1명 쓴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생기긴 하죠. 근데 앞으로 다 모든 건 다 파이 싸움이에요.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얼만큼 빼먹을 거냐는 본인이 능력을 키워서 빼먹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것 중에선 요게 제일 중요해요. 네. 외부고 그 다음에 원가에게는 뭐라고요? 내부. 이거 시험 문제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네. 다음 중 뭐 재무회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요 외부 내부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돼요.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1시 30분에 그 뒤에 거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못 받으셨죠? 네. 교재 받으시는 거 여기에다가 점자로 좀 적어주시고요. 평가 설명인데 또 그다음에 오늘 가시기 전에 요구하는 거 내일까지 적어주시면 자기 소개거든요. 그리고 그거 좀 이따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교수계획서라 해서 저희가 2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수업이 있는데 요거 그대로 수업 나가진 않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것보다 좀 빨리빨리 나가요. 문제를 풀어주셔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일단 지금 요거 2023년 요거 드렸고요. 세부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오고요. 그거 나오면 그때 바로 드릴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법바뀌었잖아요. 법바뀌고 이게 반영된 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 다음에 저희가 시험을 사이사이에 봅니다. 요 날짜에. 그래서 제가 그때 요런 거 나올 거니까 연습해서 오세요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 이거는 제가 점수하고 올려야 돼서 이거는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따 마지막 시간에 분계 연습을 할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 보실 때 외우셔야 되는 내용인데 내일부터 이제 조금씩 해서 저거를 할 겁니다. 뭐 할 거냐면 쪽지 시험. 시험 볼 때 15문제 객관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론 30점에 실기 70점. 네, 분계에서 등록하는. 그래서 사전 연습을 조금만 잘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반은 들으셔야 오늘처럼 이렇게 오시면은 오늘은 지각이 있어요. 수업 시간 맞춰서 몇 시까지 와야 돼? 11시 반까지 오셔야죠. 그게 지각 몇 시까지 와야 지각이 안 돼? 9시 반에 정상적으로 오셔서 1시 20분 이후에 가시면은 정상적인 출석이고요. 수업이 저희가 4시간인데 2시간, 그러니까 지금처럼 11시 반 전에 오시면 지각. 그 다음에 늦게 오실 것 같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 상황이면 9시 반에 오셔서 11시 반 이후에 가시면 좋습니다. 그거만 잘 지켜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사이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수시로 이야기 해주세요.
우리 꼬맹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교재는 나머진 걸 거고 31페이지로 오세요.